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 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에서 특정 비밀보호법 결국 통과가 됐어요.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사코 반대해왔고 또 반대 여론도 높았던 법인데 하원인 중의원을 어제 통과했습니다. 상원인 참의원도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음 달 6일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비밀로 지정하고 또 비밀을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또 기자가 공무원한테 물어본 것만으로 취재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서 언론의 취재 활동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를 너무 많이 제약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뭐가 비밀인지도 비밀이고 또 그거를 알려고 해도 처벌되고요. 비밀 지정의 유효기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러워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네, 제가 썰렁한 농담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공무원들의 내부 고발, 이제 여지가 없겠습니다. 예, 10년 징역형. 거의 사실상 인생을 바칠 각오를 해야지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 우경화 이런로 가는데 3개의 기둥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그리고 특별비밀보호법의 제정, 마지막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일, 이 3가지가 기둥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법이 특정비밀보호법이 통과되면서 2개가 사실상 끝났고요. 가장 중요한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 하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 통과 후에 아베 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자랑스러운 일본을 회복하는 거고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아베 폭주가 이제는 막바지로 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 예. 미국이 두고 보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줬군요.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그저께 저녁에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비무장 상태로 비행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구역을 인정 못하겠다는 행동이었는데요. 당연히 중국에다가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은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를 어제 산둥성 칭다오에서 남중국해 쪽으로 남쪽으로 출발을 시켰는데요.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한 후에 일본과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력을 과시하는 성격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으니까 언제라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은 민간 항공사들이 중국의 비행 계획을 내놨어요. 일본 정부는 내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일본 항공, 자알이라든지 또 전일본 공수 이런 항공사들은 민간 항공사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에다가 비행 계획을 제출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한국의 항공사들은 제출을 안 하고 정상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설치한 게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거긴 하지만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항공사들도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민간 영역에서는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국가 간의 문제는 국가가 외교로 풀어야죠. 예. 네. 자,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이라는 어려운 산을 넘으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외 정책이 군사력 활용해서 외교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에 이어서 시리아 내전 문제도 내년 초에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전쟁이 지배했던 포스트 9.11 시대,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 시대를 확실히 끝내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오바마가 2008년 대통령이 될 때 적대국 정상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겠다라는 공약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터프 앤 다이렉트 외교라는 표현이 유명했었는데요. 단호하면서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외교, 또 적대국하고도 직접 만나는 외교 이런 것들을 뜻했는데 사실 지난 5년간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바마가 공수표를 날렸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자, 9.11 테러 12년 만인데요. 예. 자, 이번에는 진짜로 이런 미국의 외교 기조가 바뀔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북한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오바마의 외교라고 하면 백악관에 있는 이상주의자들이 주도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란 핵협상에서는 부통령실하고 국무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네. 바이든 부통령이나 캐리 국무장관은 모두가 다 이 민주당적인 현실주의 외교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란 핵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들한테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부시 행정부 때도 앞에 6년 동안은 우파의 이상주의 외교 혹은 뭐 일방주의 외교 이런 것들을 하다가 2006년 말에 중간선거에서 깨진 후에 마지막 2년 동안은 현실주의 외교로 돌아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북핵 문제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요. 오바마가 진짜 이번에 바뀐다면은 부시보다 1년 빨리 바뀌는 거니까 시간은 조금 더 확보하는 셈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앞에 놓은 숙제들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시리아 내전이 간단치 않은데요. 시리아 반군 중에는 알카에다도 있고 또 사우디가 지원하는 세력도 있어서 누구를 반군 대표로 할 거냐 여기서부터 쉽지 않은 문제고요. 또 사우디는 미국의 맹방이었는데 요새 미국이 자기네들의 적국인 이란하고 대화하는 데 대해서 사우디가 불만이 많아서 시리아에 관한 미국의 통제를 과연 따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미국이 풀어야 되고요. 또 중동 전체로 볼 때도 미국의 동맹이었던 이집트가 요즘에 러시아 쪽을 좀 기웃거리는 등등 이 세력 재편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미국한테는 벅찬 상황입니다. 또 아시아는 중국하고 갈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북한도 어제 핵협상에서 전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는데요. 오바마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이런 숙제를 다 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태국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태국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봉쇄했다던데요? 태국은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찬반 세력의 갈등이 아주 뿌리 깊은 나라인데요. 예. 이번에는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현 총리가 오빠인 탁신을 사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탁신 세력을 자극했습니다. 반탁신 반정부 시위대가 며칠 전부터 정부 건물을 하나씩 점거해 왔는데요. 어제는 총리 관저에까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잉락이 재작년에 총리가 되면서 오빠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또 언젠가는 오빠를 복권시키려고 할 거다. 이런 등등의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태국의 뿌리 깊은 갈등으로 볼 때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급하게 행동에 나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태국의 갈등 구도를 간단히 보자면 반탁신 세력의 경우는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많고 또 국왕을 섬기는 존왕파고요. 또 군부의 편이라서 쿠데타도 지지했던 그런 세력입니다. 반면에 반탁신 세력은 농민과 선민들이 많고 탁신은 2001년부터 6년까지 총리를 했을 때 태국을 혁신하려고 했던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도 했던 몇 가지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네, 참 복잡하군요. 예. 자, 동유럽, 우크라이나, 예. 요즘 그곳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 EU하고 FTA를 추진해 왔는데요. 예. 지난 목요일에 FTA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했다라고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인데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했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 마찬가지로 러시아 편에 설 거냐, 유럽으로 갈 거냐 이걸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갈팡질팡해 왔습니다. 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원래는 친러시아파였는데 최근에 러시아하고 갈등도 좀 있고 또 국민 여론도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해서 FTA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당연히 압박이 들어왔고 또 유럽연합 쪽에서는 감옥에 있는 대통령의 정적을 석방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이런 이중의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FTA 협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강한 세력에 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거라서 사실 우리하고도 조금 시사점이 있는데요. 200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오렌지 혁명 같은 상황이 또 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예. 공기청정기를 5,000대나 샀어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최근에 자기네 외교관들의 집에서 쓸 스웨덴제 공기청정기 수천 대를 사들였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 대에 100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는데요. 중국의 스모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 말고도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대사관들도 공기청정기를 많이 들여놨습니다. 얼마 전에 주중 미국 대사가 갑자기 사표를 내니까 혹시 스모그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외교관들의 탈출 러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스모그가 물론 빨리 해결돼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샀다는 거를 언론에 흘리는 거는 중국을 좀 망신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